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밀양시 가곡동의 다리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자주 가는 PC방이 있습니다. 집 앞 1분 거리에 있어서 거의 매일 가곤 합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과도 친해졌고 다른 단골들과도 안부를 주고받을 정도입니다. 그 단골들 중에 고등학생 3명이 있는데 그들은 학교도 거의 매일 조퇴하고 담배 피우며 오토바이를 타곤 합니다. 저희 집과 PC방이 가까운 데다가 그 녀석들이 오토바이를 타는 코스와도 겹쳐 있어 오토바이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가끔 소리가 들려 나가보면 그 3명이 한 오토바이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웃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엔 큰 소리 없이 오토바이를 타던 녀석들이 그날은 술을 마신 것인지 소리를 지르며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막 나가는 애들이라지만 그날은 심했기에 다음날 잔소리나 좀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PC방에 가보니 그 녀석들이 없었습니다. 매일 오던 애들이라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군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그날 사고라도 났나 싶어 걱정이 되었습니다. 열흘쯤 지난 어느 날 PC방에 가보니 그 녀석들이 와 있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음료수를 사주며 물었습니다. 니네 어디 갔었냐? 무슨 일 있었어? 사실 저희 그때 입원했었어요.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병원, 멀쩡해 보이는데 약이라도 했냐? 그게 아니고요. 셋 중 한 명인 현우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현우 부모님이 집을 비운 날 셋은 오랜만에 술판을 벌이기로 했답니다. 오늘 우리 집 비는데 오랜만에 술 마시자. 나도 술 마시고 싶었는데 잘 됐네. 그들은 노래방을 갔다가 PC방도 갔다가 자정쯤 PC방을 나섰습니다. 저기 봐봐. 뭐야. 이 시간에 길도 어둡고 무서울 텐데. 역시 노인 공경은 해야지. 길도 어둡고 사람도 없었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리를 건너고 있더랍니다. 할머니,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할머니, 짐이 무거우실 텐데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그런데 갑자기 한 친구가 표정이 굳더니 집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냥 가자. 너 왜 그래? 그러다 지옥 간다. 다른 친구도 오토바이에서 내리려다 멈칫하더니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켰습니다. 오토바이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왜 이래? 떨어질 뻔했잖아. 현우가 소리치자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 할머니 뭔가 이상하다. 짐도 엄청나게 커서 우리도 못 들 것 같은데. 게다가 눈이 검은 자밖에 안 보였어. 처음엔 친구들이 잘못 본 줄 알았지만 뒤에 타고 있던 친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할머니가 한 손엔 자기 몸만한 짐을 머리에 이고 한 손엔 시퍼렇게 날 선 시카를 들고 오토바이를 따라 달려오고 있더랍니다. 오토바이를 더 가속시켰지만 할머니는 오토바이와 맞먹는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골목을 여러 번 돌아서 겨우 할머니를 떨쳐냈습니다. 안심하고 집으로 들어와 숨을 돌리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엄청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현우는 초인종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 시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재빨리 신고했습니다. 여기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어떤 할머니가 칼 들고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때 카메라를 보고 있던 현우가 소리치더군요. 그 뒤로 셋은 정신을 잃었고 끼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경찰과 부모님, 의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말하길 우리가 출동을 받아서 가곡동 용두교 다리를 건너는데 한 할머니가 요상하게 건너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셋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맞아요? 그래, 한 손에 엄청 큰 짐을 지고 있었어. 자세히 보니 한 손에 뭘 끌고 가고 있더라고. 새끼줄로 너희 왼쪽 손목을 묶어서 질질 끌고 있더라니까. 셋은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의 왼쪽 손목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셋은 경찰에게 할머니를 잡았냐고 물었지만 경찰은 할머니가 기차 아래 풀숲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인터폰 보다가 왜 소리쳤냐고 묻자 그 할머니가 우리 집 담을 뛰어넘고 오고 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마을 부녀회장의 비밀. 군 입대 전 안동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행할 때 유명한 여행지보다는 구석구석 찾아서 그곳의 분위기를 느끼는 걸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니 안동 외곽 쪽으로 가게 되었는데
논밭 사이로 외길이 쭉 나 있고 그 끝에는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도 깊어가고 배도 고프길래 이 마을에서 밥도 좀 얻어먹고 잠도 해결하고 가자 싶어서 마을까지 가보니 불 켜진 집이 몇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고 온 차도 혹시 있으면 도움을 안 줄 것 같아서 마을 끄트머리에 안 보이는 곳에 주차를 했죠. 불 켜진 집 중 가장 가까운 집으로 가서 계십니까? 하고 불러보니 한 아주머니가 계셨고 아주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 식사라도 한 끼 할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어제 제사를 지내서 제사 음식이 많으니 그거라도 먹으라며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밥을 먹고 난 뒤 혹시 이 근처에 잘 곳이 있냐고 여쭤봤더니 아주머니는 자기가 이 마을의 부녀회장인데 마을 입구로 가면 안 쓰는 창고가 있으니 열쇠 뭉치를 주시며 그곳에서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열쇠를 받아 마을 입구로 가보니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굉장히 낡은 창고 하나가 보였습니다. 열쇠로 열고 들어가 보니 먼지가 가득했고 한동안 쓰지 않은 듯 했습니다. 굉장히 피곤해서 대충 먼지를 훔쳐내고 거기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새벽 1시쯤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며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서서히 적응하자 작은 유리창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곧 그 실루엣이 사라지더니 갑자기 창고 문을 누군가 마구 두드리며 당신 뭐해? 누구야? 빨리 거기서 나와.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너무 무서웠지만 사람이든 귀신이든 일단 도망칠 수 없어서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어보니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아니,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하는 거야? 여기서 잠을 왜 자? 문은 도대체 어떻게 열었고? 빨리 나와. 라며 윽박 지르셨습니다. 저는 아저씨, 진정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 아저씨는 대답해주지 않고 그냥 나오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려다가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나가지 않고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말씀부터 해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아저씨는 총각, 여기가 뭐하는 곳인 줄 알고 자는 거야? 사람 죽으면 염습하는 곳이야. 산 사람이 이런 곳에서 자는 게 아니야.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염습하는 곳 치고는 너무 허름하고 관리가 안 되어 있었기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위에 마을 부녀회장님이 여기서 자도 된다고 열쇠도 주셨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오히려 정색하며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마을에는 부녀회장이 없어라고 하셨습니다. 섬뜩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존재조차 의심스러웠던 저는 그러면 저 위에 그 부녀회장 아주머니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말했더니 아저씨는 안 속내라고 말하며 그냥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저씨가 시야에서 사라진 후 빠르게 뛰어 차로 향했습니다. 차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다가 해가 뜰 무렵 차에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가려는데 차를 돌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어제 자신을 깨운 아저씨와 부녀회장이라고 했던 아주머니가 함께 그 창고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제가 탄 차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얼른 그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마을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이야기, 시골 쇼핑몰의 유령. 저희 할머니가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입니다. 그 쇼핑몰은 당시 오픈한 지 1년 정도 된 곳이었으며 건물도 시설도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2층 화장실에서 여자 유령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한 이야기이긴 했는데 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도 아니고 뭔가 사정이 있는 곳에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처음에 그 소문을 들으시고는 학교 괴담이나 도시전설 같은 느낌으로 웃어넘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종업원들 사이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대형 쇼핑몰이니 100명이 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흔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려 아픈 사람들은 대부분 2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쇼핑몰은 방범 취지도 겸해서 손님과 종업원이 같은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즉, 귀신이 나온다는 그 화장실을 자주 쓰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청소부 쪽도 마찬가지라서 2층 화장실 담당이 된 사람들은 계속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바람에 일을 그만두는 일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그러는 싸이 청소부들도 그곳에서 일하기 싫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어쩔 수 없이 본사 직원들이 번갈아가며 2층 화장실 청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라는 중년 여자가 새로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도 차차 손에 익고 다른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지내기 시작할 무렵 그 화장실 이야기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다들 거기 진짜 기분 나쁘다니까 라던가 본사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나는 죽어도 거긴 못 들어가겠어 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돌연 A씨가 그럼 내가 오늘 그 귀신 데리고 돌아갈게요 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다들 조용해졌지만 곧이어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청소부 중 한 명이 무슨 소리야? 어떻게 귀신을 데리고 간다는 건데? 라고 묻자 A씨는 자전거 짐바지에 얹어서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다들 A씨가 짓궂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고 휴식이 끝나 각자 자기 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난 후 할머니는 우연히 자전거 보관소에서 집에 돌아가려는 A씨와 마주쳤습니다. 그 귀신을 데리고 돌아간다면서요 하고 웃으며 할머니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진지한 얼굴로 네라고 대답하며 자전거 짐바지를 가리켰습니다. 너무 진지한 얼굴과 대답에 당황한 할머니는 그렇군요. 조심히 집에 가요. 라고 쓴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A씨는 웃는 얼굴로 그럼 내일 봬요. 라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A씨는 오지 않았고 A씨가 전날 귀가 도중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이후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청소부는 그날부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후쿠오카에서 시작돼 날 수 없는 공포. 정말 오래전 일이다. 백화점에 갔었다. 쇼핑을 끝내고 밖에 있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별 생각 없이 옆에 있던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은 거의 비어 깨끗했지만 휴대폰이 하나 버려져 있었다.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멍청하게 그걸 주워들었다. 폴더폰인데 아예 뒤틀려 망가져 있었다. 쓰레기통에 다시 버리려다 문득 메모리 카드를 보니 1GB짜리 미니 SD카드가 들어있었다. 운이 좋다 싶어 신이 나서 메모리 카드만 챙겼다. 이게 잘못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PC를 켜고 SD카드를 꽂았다. 뭐가 들어있나 궁금해서 신경이 쓰였다. 안에는 사진이 100장가량 있었다. 순서대로 사진을 봤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중년의 여자와 그 딸로 보이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 주로 있었고 그 외에는 도쿄나 후쿠오카의 랜드마크 사진이 있을 뿐이었다. 아저씨가 가족이랑 출장 나가서 찍은 사진 같았다. 시시하다는 생각에 두근거림은 사라졌지만 별 생각 없이 계속 사진을 보다가 이상한 게 나왔다. 어두운 방 안, 긴 머리카락에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실 조금 기대되었다. 왜냐하면 여자는 알몸 상태였다. 두근거리며 다음 사진을 보니 여자가 이쪽으로 목만 돌려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몸은 그대로인데 목만 완전히 돌아와 얼굴은 나를 마주하고 있었다. 마치 엑소시스트의 한 장면 같았지만 더욱 기분 나빴던 건 따로 있었다. 여자의 눈이 없었다. 머리에 가려 있었다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부분이 피부처럼 되어 있었다. 마치 뺨처럼 자연스럽게. 이게 뭔가 싶어 나는 다음 사진을 열었다. 그랬더니 새까만 화면이 보였다. 그 다음도 또 그 다음 장도 새까만 사진이었다. 3장 연속 그렇게 새까만 화면만 뜨고 끝이 났다. 솔직히 기분 나빴지만 휴대폰 주인이던 아저씨가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는 거라 생각하기로 했다. 나는 카드를 포맷해 버리기로 했다. 하지만 포맷을 클릭한 순간 방에 불이 나갔다. 나는 아파트에서 자취 중이었는데 5년을 살아오며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밤 10시 정도여서 당연히 어두웠지만 다행히 노트북이 켜져 있어 깜깜하지는 않았다. 창밖을 보니 슈퍼 불빛이 보였다. 정전은 아닌 것 같았다. 두꺼비 집이 떨어졌나 싶어 현관으로 가려는데 부엌에서 또각하고 소리가 들려왔다. 집엔 나 혼자였다. 기분 탓이라며 심호흡하고 복도로 나왔다. 어두컴컴해서 빛 대신 아까 전까지 쓰던 노트북을 들어 비추었다. 그 순간 또각하고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구두를 신고 걸어오는 소리가. 더 이상 기분 탓이라고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확실히 들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현관으로 뛰쳐나갔지만 또각하고 뒤에서 무언가가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반쯤 울먹이며 두꺼비 집 전원을 올리자
두세 번 깜빡이다 불이 들어왔다. 평소처럼 복도도 그대로였다. 물론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조금 전까지 있던 방에서는 TV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다.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켜져 있지도 않았고 소리도 보통이었을 TV가 엄청난 소리를 내며 켜져 있었다. TV를 일단 끄고 나는 아직 내 손에 노트북이 들려 있다는 걸 깨달았다. 모니터에는 포맷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그걸 보니 왠지 모르게 끝났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까 들려왔던 발소리도 기분 탓이라 생각했다. 잠을 청했지만 솔직히 무서워서 방에 불을 켜고 누웠다.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가슴이 답답해서 나는 눈을 떴다. 일어나기 직전 마치 호흡이 멈췄던 것 같은 감각이 들었다. 헉헉 숨을 내쉬며 불을 켜려고 했다. 이상했다. 자기 전 난 불을 켜고 누웠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부스럭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부엌이 아닌 내가 있는 방 안에서 곤충이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아마 바퀴벌레라 생각하며 나를 다독였다. 하지만 몸은 이미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고 귀는 막힌 것처럼 멍해졌다. 일어나 불을 켤까 싶었지만 만약 또 두꺼비 집이 내려간 거라면 이번엔 현관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눈을 감고 그대로 잠을 청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얼굴 위를 무언가가 어루만졌다. 감촉으로 알 수 있었다. 머리카락이었다. 그리고 귓가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굉장히 작은 소리였지만 틀림없이 들렸다. 여자였다. 내가 할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입을 꼭 닫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부스럭대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고 그것은 멀어져 갔다. 어느새인가 잠에 빠진 나는 이튿날 아침 일어나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얼굴 가득 실같이 가늘고 새빨갛게 부은 자국 투성이었다. 우선 회사를 쉬고 병원을 가려 했지만 그 전에 신경이 쓰여 노트북을 켰다. 어제 그 메모리 카드를 열었다. 포맷을 했는데도 안에는 파일이 들어있었다. 울고 싶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젯밤 일이 신경 쓰여 다시 사진을 열었다. 그 사진들은 그대로였다. 그러다 새까만 사진을 보던 와중에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제는 몰랐는데 새까만 사진 속 아주 약간 빛이 보였다. 다음 사진도 그래서 가장자리 쪽에는 검은 빛이 엷어지고 그 너머에 피부색이 보였다. 신경이 쓰여 포토샵을 써서 밝기를 조정하고 확대하던 도중 나는 알아차렸다. 렌즈 한가득 머리카락이 감겨 있었던 것 같았다. 나는 메모리 카드를 뽑아 할머니가 준 부적을 꼭 쥔 채 근처 신사로 달려갔다. 그리고 메모리 카드를 경내 구석에 묶고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그날은 회사도 쉬고 피부과에 가서 약을 받은 뒤 돌아왔다. 집에 돌아올 무렵에는 스스로가 바보 같아 공포감이 옅어졌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어쩐지 심장이 아파왔다. 귀도 이상했다. 왜인가 당황해 노트북을 확인했지만 메모리 카드는 없었다. 신경과민인가 싶어 모니터를 보니 내 문서에 본 적 없는 폴더가 보였다.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열어보니 그 사진이었다. 전부 들어있었다. 난 파일을 옮겨놓은 적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이제 무리라고 생각한 나는 그날 노트북을 중고가게에 넘겼다. 일단 포맷을 하기는 했지만 어떨지는 알 수 없다. 그 후로는 무서워서 차마 컴퓨터를 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다. 얼굴에 난 부은 자국도 사라졌고 이상한 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종종 긴 머리카락이 주머니에 들어있곤 하지만 기분 탓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물건은 함부로 줍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5번째 이야기, 교토에서 발견된 부적과 인형의 저주. 난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교토에 갔었다. 저녁 식사를 끝내고 목욕도 하고 여관에서 취침 시간까지 신나게 놀고 있을 무렵이었다. 나는 오른쪽 옆방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기에 그 방으로 놀러갔다. 우리는 트럼프도 치고 우노도 하면서 놀았지만 슬슬 그것도 질려갔다. 그때 누군가 무서운 이야기 할래? 라고 제안했다. 방 불을 끄고 가운데에 10명가량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다가 A의 차례가 돌아왔다. 여기처럼 수학여행 숙소로 쓰이는 싸구려 여관에는 귀신이 나온대. 부적이나 그림이 항아리 뒤, 서랍안 같은 곳에 붙어 있다던데 한번 찾아보자. 무서운 이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다들 분위기는 좋지 않았지만 일단 방을 뒤져보기로 했다. 실제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재밌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왠지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림이나 항아리 뒤, 서랍 안에
TV 아래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옆방에서 베개 싸움하던 친구들이 우리 방으로 넘어와서 우리도 신나게 베개 싸움을 시작했다. 다들 점점 신나서 이불을 깔고 프로레슬링 놀이까지 하며 수학여행의 밤을 즐기고 있었다. 신나게 놀다가 조금 지쳐 쉬던 도중 A가 천장에 있는 점검구를 발견했다.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으로 이어지는 구멍이었는데 그 여과는 방 가장자리 천장에 크게 있었다. A는 나쁜 아이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도를 넘곤 하던 녀석이었다. 저 안에 들어가 볼래? 옆 방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나는 어두운 곳을 싫어해서 단호하게 거부했다. 다른 친구들도 힘들고 더러워서 싫다며 나서지 않았다. 뭐야, 그럼 내가 들어가 볼 테니까 나 좀 들어 올려줘봐. 셋이서 A를 받쳐주며 점검구를 열었다. 조심스레 열었지만 먼지가 와락 쏟아졌다. 아마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곳인 듯했다. 열린 점검구 너머에는 어두운 공간이 보일 뿐이었다. 뭐야, 엄청 어둡네. A는 머리를 쑥 집어넣고 말했다. 그 안이 밝을 거라 생각이라도 했을까? 무언가 발견했는지 A가 소리를 냈다. 여기 뭐 있어? A는 양손을 구멍 안에 넣고 머리만 뺐다. 구멍이 작아서 머리랑 양손을 같이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손을 천천히 어두운 곳에서 빼내어 바깥으로 가져 나왔다. 손에 든 것을 본 순간 방에 있던 모든 아이들이 움찔했다. A가 천장과 지붕 사이에서 꺼낸 것은 붉은 표식이 찍힌 일본 종이로 감싸진 인형이었다. 부적과 작은 붉은 책도 함께 나왔다. 오래 있었던 탓에 인형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고 부적도 오래되어 글자를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작은 붉은 책은 포켓형 사전 크기로 검붉은 표지에 알 수 없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A는 놀라서인지 일부러인지 그것들을 주변에 내던졌다. 인형은 종이로 만들어졌는지 팔랑팔랑 춤추듯 방 한 구석으로 떨어졌다. 부적도 나풀나풀 춤추듯 인형의 뒤를 따라 다담이 위로 내려왔다. 기분 탓인지 인형이 A를 째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A는 펄쩍 뛰어내리더니 다시 인형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던졌다. 아마 스스로도 뭔가 위험함을 느꼈을 것이다. A 이외에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긴장한 얼굴로 인형과 책을 피해 도망쳤다. 그거 위험하니까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놔. 참다 못한 B가 입을 열었고 다른 친구들도 동의했다. A는 곧 인형과 부적, 책을 원래 있던 곳에 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안이라며 중얼거리고 조심스레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놓았다. 분위기도 죽었고 취침 시간도 가까워져 다들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옆방으로 돌아왔고 A는 인형이 나온 그 방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곧 소등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며 각 방에 불을 껐다. 방문은 살짝 열려 복도에 빛이 들어왔다. 선생님들이 복도를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다. 복도에 빛과 선생님들이 있다는 안도감에 나는 곧 잠에 빠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가 들려 깨어났다. 꿈인가 싶어 두 번째 소리가 들리길 기다렸다. 이번에도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복도에서 S 선생님이 왜 그러냐? 라고 소리쳤다. A가 큰 소리로 외치며 무언가와 싸우고 있었다. 우리는 놀라 방을 나와 옆방으로 뛰어갔다. A가 눈을 치켜뜨고 벽을 향해 손발을 휘두르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A를 말렸지만 A는 멈추지 않았다. 선생님들이 A를 억누르자 A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소리쳤다. 이봐, 구급차를 불러.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 모른다. 하지만 곧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들것에 실린 A는 여전히 날뛰었고 오줌까지 지렸다. A는 그대로 구급차에 실려갔다. S 선생님은 A는 아마 나쁜 꿈을 꾼 것 같으니 다들 자라. 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재웠다. 우리는 방으로 돌아가 그날 밤을 떨면서 보냈다. 이튿날 아침 A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모였다. 우리는 A가 있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여관 종업원들과 소복을 입은 신주들이 들어와 불제와 비슷한 의식을 2시간 동안 이어갔다. 그 후 수학여행은 아무 일 없이 끝났다. 하지만 A는 돌아오지 않았다. A는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 갔다고 들었고 소문에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다고도 했다. 그 이후 우리는 그날 밤의 일과 A에 대해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누가 구급차를 불렀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아무도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구급차는 비정상적으로 빨리 도착했다. 또 구급대원의 얼굴이 시커멓게 보였다는 것이다. 그날 밤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리고 그 구급대원들은 과연 사람이었을까?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그 집의 마지막 밤. 한밤중 집 근처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난 집과 우리 집 사이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제 방에서 그 집이 훤히 보이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과거에도 그 집 아들이 담배를 피다 부주의로 작게 불을 냈던 적이 있었고요. 방에서 불난 집을 보고 있는데 소방차 소리 등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깨신 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둘이서 가까이 가볼 요량으로 사람들이 가득한 도로 대신 고지대에 있는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금 내려다보는 위치에서 그 집 2층 창문을 통해 불이 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머니가 문득 2층에 난 불이 좀 이상하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1층은 전체가 활활 불타고 있는데 2층은 방 가운데에 불길이 춤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 너머로 불꽃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치솟는 걸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소방차는 아직이야 라는 외침이 들려오더라고요. 아래를 봤더니 아저씨들이 물통을 이리저리 나르며 불길을 진압하려 안간힘 쓰고 계셨습니다. 소방차 사이렌은 저 멀리서 길을 찾지 못하는 듯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요. 저는 2층의 불길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보고 있자니 불길은 방 가운데에 멈췄고 계속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있으니 소방차 2대가 도착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도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소방대원에게 늦었다며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와 어머니는 슬슬 추워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학교 가는 길에 불난 집을 보니 반쯤 타버렸더라고요. 집에 돌아온 저는 불이 어떻게 난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 집이 이전부터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서 집에 있던 건 집주인 아저씨뿐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아저씨가 정신이 이상해졌었나 봐. 매일 밤 개처럼 짖기도 하고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더란다. 그러다 어제 자기 몸에 등유를 끼얹어서 불을 낸 거라더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싹했습니다. 어디서? 라고 다시 묻자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는 2층에서 새까맣게 타버렸다더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때 사람이 산채로 타 죽어가는 광경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7번째 이야기, 맥주 공장에서 발견한 저주받은 그림. 1989년 산티아고는 문을 닫은 맥주 공장에 갔다가 공장 바닥에서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그는 그림을 꼼꼼히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소년과 소년보다 조금 작은 인형이 함께 서 있는 그림이었다. 산티아고는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고 집으로 가져와 4살짜리 딸인 실비아의 방에 걸어두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방에서 자던 딸 실비아는 그림 속의 소년과 인형이 서로 싸운다며 울었다. 처음에 산티아고는 딸이 악몽을 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계속해서 그림이 움직여 또는 그림 속 남자아이가 밖으로 나와 걸어다녀 라고 말하며 무서워했고 심지어 밤에 잠을 자지 않으려고 했다. 결국 산티아고는 그 그림을 자신의 방으로 옮겨 걸어두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산티아고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다. 그림 속 소년은 침대 앞에 서서 산티아고를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 소년의 뒤로는 소름 끼치는 인형이 이상한 물건을 들고 서 있었다. 산티아고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소년과 인형은 다시 그림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날이 밝자마자 심령학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심령학자는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보라고 조언했다. 산티아고는 집으로 돌아가 그림을 지하실로 옮기고 카메라를 설치한 뒤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필름을 현상했다. 현상된 사진에는 그림 속 소년과 인형이 그림 밖으로 나오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과 카메라를 노려보며 무엇인가 말하는 듯한 모습이 찍혀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들이 나오는 지점은 붉은 빛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산티아고는 그 그림을 인터넷 경매에 올리고 자신이 겪은 일도 함께 소개했다. 이후 살아 움직이는 귀신이 붙은 그림은 전 세계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고
입찰가도 계속해서 올라 지금은 그림값이 1,000달러를 넘는 상태이다. 8번째 이야기, 석굴암 길목의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 완전 어렸을 적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를 글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다니고 있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석굴암인데 경주에 있는 석굴암은 아닙니다. 제주도에 있는 절인데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입구를 포함해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 산에 있는데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 당시에는 산에 가로등도 없고 버스도 듬성듬성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 절은 산 꼭대기에 있다 보니 오후 5시만 돼도 해가 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터도 없어졌지만 옛날에 석굴암 가는 길 중간에 산장이라기보다는 작은 휴게소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부모님이 석굴암에 가게 되었는데 조금 늦게 출발해서 그런지 날씨가 험해지고 해가 빨리 졌다고 합니다. 그나마 절로 올라가던 스님 한 분을 입구에서 만나 동행하게 되었고 어두운 산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점점 내려가는 기온은 산속의 추위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작은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람은 불고 기온은 점점 내려갔습니다. 휴게소에 고단한 몸을 기대어 세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겨우 잠들었던 세 분은 모두 눈을 떴습니다. 문이 왜 이렇게 세게 흔들리는지 궁금해 문을 단단히 잠가두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요. 쿵쿵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로 된 문이라 밖에 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자인 건 확실했습니다. 엄마는 어리둥절해하며 문을 열어줘야 하나 고민하며 손잡이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스님이 절대 문을 열지 말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밤늦게 산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 리 없지요. 여시면 안 됩니다. 엄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 귀를 막으며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좀 열어다오 경찬아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의 어릴 적 이름은 경찬이었는데 현재 주민등록증상의 이름과는 다릅니다.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었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아빠는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을 부르는 소리의 정체를 눈치챘습니다.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 시절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군인이면 바로 갈 수 없었기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겨우 찾아뵐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살고 계십니다. 문 좀 열어다오, 경찬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할머니의 목소리로 아빠를 부르자 아빠는 흥분해서 문을 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문 좀 열어다오, 경찬아. 엄마와 스님은 아빠가 문을 열지 못하게 말렸고 아빠는 문을 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문고리를 붙잡고 아이처럼 엉엉 우셨습니다. 한동안 실랑이가 있은 후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니 어둠이 거친 것 같았습니다. 세 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이른 아침이 되어 해가 조금씩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촉촉하게 젖어있는 흙길에는 절벽까지 커다란 발자국 3개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그 발자국을 보고 놀랐습니다. 발자국 3개 중 하나는 사람 발 모양이 아니라 뭉툭한 네모 모양이었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시길 이곳 바로 옆에 충운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다리를 잃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 목발을 한 개씩 관에 넣고 묻어드린다고 하더군요.